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11월 27일 수요일인데요. 자, 오늘은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부터 서울에 올겨울 첫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꽤 많은 눈이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단 캐스터, 눈이 지금 얼마나 내렸습니까? 네, 밤새 내린 폭설 탓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새하얀 겨울 왕국처럼 변했습니다. 아침부터 제설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진 곳도 있지만 아직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눈비구름대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에도 눈발이 굵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설특보 지역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 동부권과 경기 양평, 전북 진안에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동산지와 경남 서부,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눈이 얼마나 더 온다는 건가요? 네, 지난 밤부터 지금까지 강원 평창 대화면에 22.8cm, 양평 용문산에 21.3cm, 서울 강북구에도 19.5cm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더 이어질 텐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에 최고 20cm 이상, 충북과 전북 동부에 최고 15cm 이상, 서울에도 3에서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추위 대비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9도가량이나 낮았는데요. 낮 최고 기온도 2도 선에 그치며 종일 춥겠고요. 모레 아침에는 영하 4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리는 눈비는 모레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무로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시대 맞아서 이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이 참전하면서 이제 전쟁이 더 긴박하게 들어가고 있는 형국인데, 자,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온 탈북 군인이자 현재 배우와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하늘 씨 모시고 북한 실상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17살에 휴전선 넘어서 직접 남한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고 12년째 됐고, 또 보니까 영화 탈주에 실제 이제 인물이시기도 한데 북한에서 군 생활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서 1년 3개월 정도, 15개월 정도 이제 하다가 네.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할 때는 사실 10년을 이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안고 군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군 생활은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열악했고요. 열악한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주로 먹는 음식이 옥수수밥이라고 해가지고 네. 신병 훈련 내내 그걸 먹다 보니까 군에 나갈 때 몸무게가 제가 63kg였습니다. 아. 예, 60kg 초반대였는데 현재는 지금은 거의 뭐 한 70kg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신병 훈련 받으면서 한 48kg까지 살이 쭉 아. 빠졌다가 자대 배치 받으니까 이제 전방이라고 해서 대우가 좀 좋았습니다. 예. 좀 좋았는데 이제 흰쌀밥도 주긴 했지만 근무 강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높아가지고 43kg까지 제가 몸무게가 쭉 빠지게 됩니다. 한국에 왔을 때가 당시 43kg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서 이제 제가 72kg까지 찌게 됩니다. 어. 네, 그 정도로 이제 열악하고 근무를 서면은 근무 휴식 자체를 안 주고 예, 근무 휴식 시간에 이제 나가서 또 노동을 또 시켜야 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북한군의 일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한번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보면 파병된 북한 군들이 제한 없이 지금 인터넷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실 외부하는 북한 군들이 북한 주민들이 좀 차단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인터넷을 볼 수 있게 되면서 나올 어떤 영향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이제 저는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네. 사실 북한은 인터넷이 허용되는 순간 저곳은 이제 통제가 안 될 텐데 네. 북한 군인들이 이제 인터넷을 접했다. 이 친구들은 사실상 다시 그게 만약 팩트라면 네. 다시 살려보낼 아. 생각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북한 외의 소식들을 인터넷 통해 본다고 하면요.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그 신념이 다 거짓말로 이제 들통이 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던 게 김정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어.
북한에서는 그 김정일의 이름 자체를 함부로 그렇게 치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칠 수도 없습니까? 예. 아. 그래서 그걸 이제 검색해서 김정일에 대한 정보가 쭉 뜨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그 지금 파병 나간 군인들이 그걸 본다? 아마 북한은 유지가 되기 힘듭니다, 정말.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하기로는 이 파병된 북한군 군대가 뭐 많이 저희가 다뤘습니다. 폭풍 군단이라고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뭐 최정예 군단이라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군단인지 실제로 북한에 뭐 있어 보셨으니까. 예, 일단 저희 아버지도 사실 그 폭풍군단이라는 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름을 개칭한 부대입니다. 예. 과거에는 뭐 경보병 부대, 저격경보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예. 저희 아버지도 그런 특수부대 출신이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제 친구들도 또 특수부대에 나간 친구들도 많습니다. 예. 뭐 형님들도 많고. 근데 내일도 폭풍 군단에. 네, 맞습니다. 예. 저희 사촌 형도 폭풍군단에 나가는데 이 형은 이제 전문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고 뭐 사격 훈련도 받고 하는 그런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마다 이제 특기가 다 다르죠. 뭐 어떤 부대는 스키만 타고 어떤 부대는 뭐 낙하산만 타는 부대가 있고 해서 그런 부대를 이제 특수부대를 폭풍군단이라고 하는데 보급이 정말 열악합니다. 훈련 강도는 상당히 높고 네. 보급은 열악하기 때문에 물론 정말 일반 부대보다는 조금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고 하지만 북한의 그 대우라는 게 정말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잘 사는 집 자제들이 거기에 나갈 경우에는 견뎌나지를 못합니다. 예. 잘 사는 소위 말하는 잘 사는 권력층 자녀들도 폭풍 군단에 배속이 됩니까? 그게 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보면 있을 될 것 수는 같고요. 있다. 예, 있을 수는 있는데 예. 보통 이제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으면 군에 나가기 전에 좀 뇌물을 좀 바쳐가지고 좋은 부대로 보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부대는 이제 평양이라든가 아니면 북중 국경 지역의 국경 경비대 그리고 경무부라고 해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헌병부대 이런 데로 이제 많이 뺍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빽이 없고 노동자 농민 출신 자녀들이 가장 많이 가는 것이 특수부대 아니면 이제 강원도 전방 지역 이런 데로 가장 많이 이제 배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권력층 자녀들은 이번 뭐 파병에서 제외됐을 거다라고 좀 보시는 시각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럴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우크라이나군요. 어제 북한군의 이제 통신 내용을 감청했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 보니까 빨리 나와라라고 이제 북한군이 긴박하게 좀 통신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런 내용을 좀과 훈련 내용 좀 비춰보자면은 주로 이들은 어떤 훈련을 좀 수행하고 있을까요? 이제 뭐 폭풍군단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그 병과마다 부대 특성마다 이제 훈련 받는 게 좀 다 다른데요. 예. 주로 이제 가장 이제 후방 침투해가지고 암살 요인 그리고 뭐 중요 목표물을 이제 타격하고 이제 빠져나오고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그들의 주된 특수 임무라고 보면 되죠. 암살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주된 임무죠. 네. 예. 어쨌든 북한의 가장 최정예 부대 중에 하나인 건 분명히 보이는데 이들 역시 저희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던 인터넷 접하고 북한 외의 소식들을 보게 된다면 동요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될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씨 일가를 위해서 충성심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세뇌를 받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이제 오늘날에는 북한에서는 뭐 일부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죠.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실상 군에 나오기 전에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이런 걸 좀 일부 본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에 나와서 외부 정보를 접하고 외부 문물을 접하고 인터넷까지 접했다. 이 친구들이 과연 싸울 의지가 있을까?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 친구들도 이제 세뇌가 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네. 상관이 명령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글쎄요 저는 외부 문물까지 접하고 인터넷까지 접한 친구들이 김씨 일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북한 내부 상황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 북한이 이제 남한과 북한을 잇는 경의선 이 동해안 도로를 좀 끊어버린 바가 있거든요. 네네. 어제 또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북한군 여러 명이 우리가 세워준 송전탑에 맨몸으로 좀 올라가서 송전선을 이 자르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거든요. 이 굉장히 더 단절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라서 네.
우리도 보는 입장도 그렇겠습니다만 북한 내부에서 보는 거 소식이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한국한테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내부적으로 또 선전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적들과는 이런 대화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내부 결속을 위한 그런 조치라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거든요. 저렇게 맨몸으로 올라가서 예. 송전탑을 자르는 모습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보호 장비도 없이 실제로 뭐 많은 위험한 일들을 보호 장비 없이 많이 수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특전사라든가 해병대 병영 체험을 많이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훈련도 받고 이러면서 되게 놀랐던 게 레페를 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안전 장비가 없으면 안 올려 보내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뭐 무술 같은 것도 할 때도 보면 바닥에 다 매트를 깔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안전 장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예, 안전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예. 저렇게 일상적으로 일을 합니까? 예, 보통 일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아무튼 뭐 북한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 한번 더 오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정치권 소식은 명태균 씨 의혹 관련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인데 지금 앞에서 검찰들이 압수수색하려고 대기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봐야 됩니까? 지금 실시간 국민의힘 당사 앞입니다. 화면이. 이제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공천 개입 의혹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김영선 씨에 대해서 이제 재보궐선거 때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 과정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관련자 진술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루어진 특히 이제 공관위에서 이루어진 김영선 공천 과정. 이제 거기 내용에는 아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론조사 내용이랄지 예. 뭐 그런 것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에 보면 이제 명태균 씨가 관련된 여론조사가 이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또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 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지 이제 공천을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관련된 뭐 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검찰이 이제 확보를 하려는 거고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된 수사에 뭐 거의 첫 강제 수사가 아닌가 싶은데 네. 아마 저 내용에 따라서 아마 추후로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또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 보니까 압수 대상이 이 조직국이 있는 여의도 당사, 국회 바퀴죠. 그리고 기조국이 있는 의원회관, 국회 안이라고 하는데 김상일 대변인 네. 이 상황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검찰이 어떤 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이 당사까지 간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창원지검이잖아요. 네. 그럼 창원지검이면 창원 의창 지역에 그 김영선 의원으로 공천이 된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 공천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었고 어떤 자료들로 검토가 돼서 어떻게 이루어지다가 김영선 의원으로 바뀌는 자료들은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네.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자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창원 의창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어떤 증거나 의혹이 나오는 대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이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이걸 받아본 건지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2022년 지방선거 때 지상욱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뭐 연락이 없어요. 벌써 며칠이 됐는데. 다 뭐 게임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참 고생시켰네. 네, 이게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명 씨가 또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녹취가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들어보면요. 이 지상욱 원장이 여론조사를 좀 뭔가 독촉한 듯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의도 연구원 자체가 여론조사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맡겼다. 왜 그런 겁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 일단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역사도 깊고요. 또 어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 자체는 외부로 이제 공표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뭔가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 측 미래한국연구소에 맡겼고, 또 맡기는 과정이 처음에 어떻게 알아서 맡겼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어떠한 여론조사를 했을까라는 거, 네. 또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은 지불했을까, 또 이 여론조사가 정말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같이 정당히 이루어졌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정당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왜 명태균 씨한테 부탁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명태균 씨의 어떠한 조작된 여론조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지 저 대화만 가지고 구체적인 건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뭔가 숨기려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검찰이 지금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새로운 들어온 내용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김상일 부대님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녹취 내용의 대화 이게 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뭐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당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은 굉장히 좀 위험해요. 거기에서 많은 조작이라고 해야 되나,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응답자 명부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로그 기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 전화를 했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응답을 안 하고 중간에 끊어버렸는지 뭐 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명태균 씨가 새로운 방법으로 전화하고 끊은 사람들의 그 샘플을 가지고 또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책임질 수 없는 여론조사를 여의도 연구원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압수수색이 된다, 그럼 그 책임을 다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될 만한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는 외부에 넘겼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뭐 여론조사 기능이 있는데도, 그리고 그 기능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외부에 맡겼다, 이거는 상당한 의혹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검찰 쪽에서 들여다볼 가능성은 있는지, 뭐 어떤 자료가 나온다면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저기에 어떤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게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이 있다던가, 그러면 그 과정을 살펴봐야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여의도 연구원이랄지 국민의힘 자체의 어떤 공간이랄지 아니면 여의도 연구원이랄지 뭐 조직국이랄지 이런 데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걸 뭐 부탁을 하고, 부탁하는데 정당한 부탁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애단할 수는 없어요. 단지 압수수색에서 나온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것이 튀어나올 수 있다. 이게 저희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수사도 생물이거든요. 사실은 예기치 않았던 뭐가 톡톡 튀어나온 게 수사예요. 예를 들어서 계좌 추적을 했는데 거기에 전혀 그 범죄와 관련된 또 다른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나온다랄지, 또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어떤 문서가 나온다랄지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압수수색 자체는 아마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공천 의혹, 그거와 관련된 걸로 보입니다. 네, 김상일 부대님. 일단은 당사가 압수수색되는 일, 뭐 기획조정국이 압수수색 당한 일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뭐 몇 번 있긴 했었죠. 압수수색. 그래서 뭐 굉장히 저항하고 막고 그러다가 협의하에 뭐 입회하에 뭐 네. 제한적인 거를 가져간다거나 이미 제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못하고 돌아간다거나 몇 차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뭐 요번에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가 거기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란 없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를 더 공격하려고 들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자유로우니까 더 깨끗하게 수사를 하게 하면은 본인들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러면 더 공격을 해서 뭔가 타협점을 찾으려고 할
할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뭐 새로 들어온 소식 바로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 선거 과정에서 이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목소리 듣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연락할 일도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어요.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통상의 예에 비추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로 시작되는 논쟁이 나중에 거의 그 뭐 좀 옮기기 어려운 그 욕설에 가까운 이런 그 갈등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거의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그 볼 수가 없는 만날 상황이 아닌 상태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게 2021년 이 서울시장 이 보궐선거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치를 알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명 씨와 이 캠프 관계자가 굉장히 크게 싸웠다는 겁니다. 싸웠는데 어떻게 후속 작업들이 이런 여론조사를 받아본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왜 시장됐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 오세훈 시장과 직접적인 뭐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의 스타일을 보면 또 그렇게 약간 정치 브로커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고 있는 예. 그런 뭐 정치인 스타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마 이제 본인하고 싸웠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강모 씨하고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캠프에서 또 명태균 씨의 어떤 입에 현혹이 돼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뭐 3,300만 원, 3,400만 원을 미래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이제 송금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오 시장은 뭐 제가 볼 때는 몰랐던 건 맞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럼 밑에 있는 실무진에서 뭔가 또 여론조사 관련돼서 뭔가 부탁이 오가고 이제 그러지 않았나 그런 뭐 의심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비공표 여론조사를 한 13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미래연구소에.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제가 볼 때는 오 시장과 이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네. 그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캠프 내에서 누가 과연 거래를 한 것이냐? 그럼 거래가 그게 뭐 부당한 거래냐? 아니면 뭐 공표와 관련해서 아니면 정당한 여론조사였느냐?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서 그랬던가요? 이제 고소장을 준비해놨다. 그런데 왜 그러면 고소를 바로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고소를 하려다가 이제 검찰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을 보고 고소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현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일단 검찰에서 나온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명 씨하고 뭐 접촉한 건 아니고 이 캠프 혹은 뭐 명태균 씨든 이런 사람들하고 누군가가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오세훈 시장 말로는 명태균 씨가 그 창원 지역에서 이 오세훈 시장 서울 향해서 뭐 지인들에게 악담을 퍼붓다고 이렇게 오 시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연결고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땐 명태균 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별로 보지도 못한 것처럼 그리고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 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봐요.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의혹이 제기됐으면 그것도 작은 의혹이 아닌 의혹이 제기됐으면 지금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하셨어야죠. 왜 이전에는 그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전에는 뭐 이런 거조차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여론조사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다가 이거 여론조사 이상한데라고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여론조사를 받았거나 여론조사를 가지고 논의를 했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게. 그러면
기자회견을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명태균 씨하고의 시작은 어땠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관계로 이런 조사를 가져와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 논의를 보니 통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싸움이 났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자르긴 했습니다. 앞에 부분 사실 서두에 얘기는 하긴 합니다, 오 시장이. 아니 처음부터 그랬어야 네. 된다는 거예요. 예. 요번에 또 다른 게 나오니까 예. 조금 꼬리 자르기식으로 하고 또 뭐가 나오니까 거기서 또 조금 꼬리 자르기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에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직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은 네. 그 김 회장이라는 분, 후원 회장이라는 분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자기 주변과 관련된 일이니까 주변까지 다 파악을 해서 진정성 있게 책임감 있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옳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오 시장의 지인 김 회장이라는 분, 김모 씨가 13건의 미공개 여론조사를 위해서 3,3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 의 실무자인 강혜경 씨에게 보냈다, 뭐 대납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오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추후에 3,400만 원을 뭐 줬다. 혹은 또 뭐 그 이상의 액수가 갔다 하는 거를 저로서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선거 치르는 사람이 또 좀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지난주인가 그 뭐 몇 번에 나누어서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김광석 변호사님. 네.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3,300만 원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 선거를 할 때 정말 엄청 바쁘죠. 뭐 총각을 다투면서 하는데 이거 자체는 결과적으로 이제 돈을 보냈다는 사람이 이제 왜 돈을 보냈는가 이게 좀 밝혀져야 할 것 같고, 근데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비공표 여론조사를 13번 13번이요? 실시했다는데 공표 안 할 거면 왜 이걸 실시하고 또 돈을 줬는지 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여론 조작이라는 게 이제 후보가 있으면 어느 후보가 A라는 후보가 B 후보보다는 여론에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A라는 후보가 B라는 후보에 비해서 지지가 낮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런 여론조사 있다고 해가지고 여론을 딱 환기시키면서 뭔가 끌고 가려고는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여론 조작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돈까지 지불하고 했을까? 그것도 13번이나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여기까지 돈을 누가 주고 안 줘, 이게 오세훈 시장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는 이제 본인이 이제 몰랐다고 하는 거고 또 모를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냅니다. 네, 김장일 부대변인. 일단은 여론조사가 굉장히 본인이 안 하더라도 외부 여론조사도 매일같이 방송 기사를 네. 통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내가 왜 그런 미공개 여론조사를 보느냐는 게 오세훈 시장 입장이거든요. 비공개 여론조사도 보죠. 보고 네.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중도층만 보고 싶다. 그러면 중도층을 좀 샘플 수를 늘려서 한다든가 이런 맞춤형으로 하고 비공표를 하면 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기술적으로 선관위에는 보고할 수 있는 것도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뭐 문제가 안 되게 해주고 하면 충분히 내부 참고 자료로 볼 수 있는 여론조사고요. 특히나 이게 경선과 관련됐다면 공천 과정의 의사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권력자들이 하는 거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지난번에 왜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난을 했잖아요. 여론조사를 가지고 모 후보한테 전화해서 형님 뭐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여론조사가 전혀 안 나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비난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모든 권력자에게 어떤 의혹이 있다면 일단은 그것을 말끔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맞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이 여당 인사들한테 번지고 있고 급기야 오늘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연애 사건 사고 소식 볼 텐데 3일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자, 윤지영 기자, 이 3일째 정우성 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심정일지, 입장은 좀 언제 바뀔 걸로 예상됩니까? 네, 정우성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 혼외자 문제에 관련해서는 소속사가 즉각 인정하면서 대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진 논란들, 뭐 비연예인과의 연애 문제라든지 일반인이요? 아니면 일반인 여성과의 이 즉석 사진 등 이 사생활 의혹에 대해서는 소속사도 지금 현재 배우 사생활이라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정우성 씨는 이런 가운데도 지금 본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네.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OTT 시리즈 차기작 메이드 인 코리아 촬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영화를 지금 촬영 중이다. 네, OTT 시리즈인데요. 예. 이 정우성 씨는 극 중에서 돈과 권력의 눈이 먼 남자에 맞서는 강직한 검사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정우성 씨가 이틀 뒤에 청룡영화제, 청룡영화상에 이 참석할 것인지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다고 들었는데 참석한다 만다 지금 계속 얘기가 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현재 지금 참석한다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청룡 시상식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네. 했는데 현재 소속사는 아직까지 논의 중이다라는 아직도 입장을 결정을 못했다. 네,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우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봄으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고요. 또 네. 이 영화 서울의 봄이 지금 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금요일에 하는 겁니다. 네, 원래라면은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쉽게 참석을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혼외자 보도 이후에 첫 공식 석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우성 씨가 참석을 하게 되는 경우 이 모든 관심이 정우성 씨가 과연 혼외자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또 이어진 사생활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여기에 굉장히 주목이 그렇겠죠.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뭐 영화 그리고 감독 그리고 배우들이 굉장히 이 관심 밖으로 밀려날 우려가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석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또 초반에 이 혼외자 문제만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좀 여론이 괜찮았는데 이후에 사생활 관련해서 각종 지라시들 그리고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부 응원이 있기도 하지만 비판도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윤지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각종 지라시 뭐 이런 얘기들 저희가 하나씩 한번 볼 텐데 이 정우성 씨한테 DM이라고 하죠. SNS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진위 여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네, 현재 정우성 씨와 말씀하신 것처럼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본인들이 직접 캡처를 해서 언론에 온라인상에 올린 것으로 보이긴 예. 하는데요. 이 캡처샷 자체를 저희가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캡처샷 내용을 보면 정우성 씨의 개인 SNS 계정으로 추정되는 이 계정으로 SN 메시지가 전송이 됐고 이 정우성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먼저 멋진 직업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화난다. 나빠요 등 굉장히 짧은 어떻게 본다면 낚시성 멘트를 여성에게요? 네, 보내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일부 캡처샷에서는 이 정우성 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여성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여성이 하는 내용도 한 분이 아니고 두 분 이상인가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예. 다수의 지금 상황이 나오고 어. 있는데 이 평소 정우성 씨의 이미지가 굉장히 신사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왔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사생활 논란의 일각에서는 파묘다라는 표현을 파묘요? 쓰기도 하는데요. 네,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표현이죠. 이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꺼내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묻혀있던 과거의 사생활까지 지금 모두 끄집어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진짜 정말 정우성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정말 무수한 기사가 쏟아지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양재인 변호사님 일단은 정우성 씨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소속사는 지금 나오는 뭐 입장이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그런데 소속사 입장에서도 어떠한 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배우의 사실 어떤 공식 행보와는 좀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는 어쨌든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혼외자의 경우는 그래도 만약에 뭐 인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녀로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성들과 뭐 사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무분별하게 이렇게 확산하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뭐 많은 이걸 보는 분들이 아,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에서도 만약에 이 논란을 좀 끊고 가려면 사실상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좀 적절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의 경우에 아무리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것에 좌지우지 돼서 이미지가 만약에 나빠진다라든지 그러면 공식 행보에도 사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진위 여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뭐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뭐 간단한 입장 표명 정도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금요일 날 청룡 영화상이 있고 여기에 정우성 씨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간다고 하면은 다른 영화 아까 윤정 기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영화인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화제 이후에 뭐 기자회견이라도 빨리 잡아서 입장 밝힌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본인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상 작품이라든지 다른 거기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들도 다 하나하나 사실 주인공이 돼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그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서 한 번쯤의 입장 표명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아까 OTT 영화를 지금 촬영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불똥이 튀진 않을까? 이 제작사 쪽에서도 굉장히 노심초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실은 이제 엄연하게 우리가 뭐 법적으로 해석했을 때 범법 행위가 만약에 발생했다라든지 네. 그런다라고 하면 이것은 작품에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개봉 시기가 늦춰질 수가 있고 공개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 공개된 자료만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혼외자가 출생한 것이 맞고 그리고 이 여성들과의 어떠한 뭐 부적절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더 나아가서 어떠한 뭐 범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 작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다수의 여성과 뭐 연락을 했다더라, 메시지를 주고받았더라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상 본인이 맡고 있는 그런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아마도 일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조금 전에 윤 기자가 설명한 대로 정우성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SNS를 통해서 다른 여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서 접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과거에 정우성 씨가 한 발언들도 계속해서 소환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을 때 자신이 먼저 다가선다 이런 연애관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 영상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제가 마음에 들면은 우연을 가정해서 이렇게 빙빙 돌거나 그러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지. 그러면 훅 뒤로 도망가죠. 우연을 가정해서 천천히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외로우실 때 되게 많았을 것 같고. 힘든 거는 잠깐이에요. 이쁜 옷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런 지금 뭐 신상품의 이런 옷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유행이 지난 옷이 되듯이 힘든 것도 금방 지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2010년 인터뷰인데 이런 연애관이다라고 정말 솔직하게 대중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어쨌든 양진 변호사님 많은 어떤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추측, 억측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는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배우의 사생활 영역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떤 여성과의 뭐 연애를 하고 아니면 뭐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까지 대중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배우의 이미지상 좀 타격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의 뭔가 이미지로 이렇게 이런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네. 무관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중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정반대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중의 선호도도 떨어지는 것과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생활이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사회적 통념을 극히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중에게 공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대중에게 어떤 부분 인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논란이
정우성 씨의 혼외자 논란으로 일단은 이 사태가 좀 사건이 좀 커지고 있는 건데 정우성 씨의 과거 인터뷰에서 이 동료 배우의 어떤 등남 소식에 부러움을 좀 나타내면서 결혼과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동건 씨랑 조소영 씨 또 결혼하셨잖아요. 네, 등남도 하셨고 부럽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결혼할 때는 진짜로 부럽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등남 소식 들으니까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이라는 걸 꾸렸구나 그들의. 그때 진짜 부러웠어요. 그럼 빨리 이세를. 여자를 만들고 이세를 가져야죠. 이세만 어디서 가질 수는 없잖아요. 입양? 된 여자를. 40대와 50대의 정우성 씨는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있을지. 지금보다 더 유연해져 있겠죠. 그리고 내가 표현하는 어떤 표현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깊어져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예. 아이도 같이. 애도, 애도 한 둘. 네, 2010년 인터뷰인데 시청자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긴 한데 윤정 기자 일단은 아이를 낳았을 때 좀 좀 부러웠다. 또 입양 얘기까지 하고 자식에 대한 일단은 이세에 대한 좀 애착은 좀 있던 것 같아요. 총각이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부러움을 먼저 전했고요. 또 명확하게 결혼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예. 하진 않았지만 이세만 만들 수는 없지 않겠냐. 여자를 만들고 이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한 발언이 결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얻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인터뷰 내용이 물론 14년 전 굉장히 과거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과거의 소신과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등남을 했다. 아들이라고 해야겠죠. 아들에 대한 얘기도 좀 궁금한데 이 엄마죠. 문가비 씨한테 이제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해야 되냐. 이건 또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양재희 변호사님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많이 여쭤보면은 얼마다 최소 300만 원이라고 한다 하는데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도 좀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사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쓰이냐면 이혼의 분쟁이 불거졌을 때 이제 양육권을 누가 갖고 그리고 비양육자가 이제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양육비 지급을 가지고도 당사자들 간에 굉장히 좀 분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 소득이 각자 얼마이면 어느 정도로 일반적으로 계산한다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분쟁이 불거졌다라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그리고 본인들이 만약에 능력껏 합의에만 이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200만 원, 300만 원 선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그 최대치를 벗어나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네. 다만 거기에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엄마 되는 문가비 씨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을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우성 씨의 소득이 일반적인 평균보다는 훨씬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 양육비 기준표상의 최대치는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될 것이고요. 네. 그것에 넘어서서 지급하는 것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월 300. 그리고 정우성 씨의 재산 추산치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 나왔는데 오랜 기간 배우 생활을 했고 스타로서 많은 영화도 찍었고 광고.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한 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재산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수백억 원에 달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금 친부로 확인이 된 이상 많은 사람들이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정우성 씨가 친부임을 어쨌든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 유일한 법정 상속인은 이제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다만 정우성 씨가 추후에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이 가정을 꾸린 구성원들과 그 혼외자라고 볼 수 있는 아들 함께 이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보면은 이 혼외자들이 연에 10,000명이 넘는다라는 소식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논란 혼외자를 두고 많은 분들 세대별로 또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20, 30대 다르고 장년층도 또 이런 상황에 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분분한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이제 OECD 회원국의 평균 이 혼외 출산율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은 맞아요. 네네. 그걸 돌려서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도 아직 인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 내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됐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사실 풀이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혼외자 출산에 대해서 인식 변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3살 이상 인구 10명 중에 4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그러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러한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더 이제 연령이 높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낮은 세대 그러니까 20대라든지 10대 위주로는 충분히 가정 외에서도 아이를 갖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이 변화하는 것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이런 논란들이 많으면은 희한하게 많은 분들이 이 주가를 보곤 합니다. 이번 소속사, 정우성 씨 소속사 주식도 많은 분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조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관련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가가 5.98% 오른 이 17,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들 의아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대형 소속사들의 경우에는 이 소속 아티스트가 이 열애설이나 스캔들만 터져도 주가가 좀 빠지기 마련이었는데 이 정우성 씨, 이 기획사의 굉장히 중요한 배우인데 네. 이런 초대형 악재를 맞았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오른 이유 네. 어제 아무래도 이 혼외자 존재를 빠르게 인정한 소속사의 어떤 정면 돌파 대응 그리고 정우성 씨가 이러한 논란을 예상을 했는지 광고를 찍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요인. 일단은 본인의 그러니까 혼외자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다만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뉴스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회사와 그런 아티스트, 소속 아티스트와는 물론 지분이 많기는 하지만 또 분리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도 좀 사생활 영역은 존중이 돼야 된다는 취지에 있어서는 조금 분리돼서 보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라이브픽입니다. 바다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한국의 김이 연간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122개국으로 수출된 우리 김, 올해에만 무려 수출액 1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한때 검은 종이로 불리며 국제적인 외면을 받아온 김. 그런데 K-냉동김밥 열풍에 이어서 김이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자 전 세계에서 한국 김이 건강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스낵푸드로 각광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김 무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국 김이 세계 무역 시장에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급부상하는 인기에 우리 정부도 다양한 맛의 김을 개발하거나 생산량을 늘리는 등 국산 김을 큰 수출책 중 하나로 취급하며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이 앞으로 우리 해양업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게 될지 기대되네요. 여기 작은 사탕 하나로 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한 영웅이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금천구 길에 서 있는 중년 여성이 어딘가 불편한 듯 비틀거리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아버립니다. 시민들이 도우려고 이제 다가가는데요. 여성은 얼굴과 몸을 떨고 있어서 제대로 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데요. 가족과의 통화로 여성이 저혈당 병력이 있는 환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경찰관은 다급히 인근 점포로 달려가서 혈당을 높이기 위한 사탕을 구매하고는 여성에게 먹입니다. 경찰관의 발빠른 판단으로 사탕을 섭취한 여성은 안정을 찾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지를 발휘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킨 영웅 덕에 추운 날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